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고 자기를 위한 소비는 직접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후로 갈수록 직접 소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소비는 굉장히 필수 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나 뭐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비입니다. 소비. 우리는 보통 이제 소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소득보다는 소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만족도 이런 걸 그 계산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이제 소득이 5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과 소득이 뭐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 누가 더 만족감이 높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소득이 적더라도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만족감이 높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설명입니다. 경제학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조건,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소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그렇죠. 예, 예. 외식을 뭐 처음에는 5번 했는데 3번으로 줄게 되고 뭐 또 그나마도 못 하게 되고 약속도 안 잡게 되고 학원도 뭐 끊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절약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맘대로 갔었는데 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그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계로부터 오는 소비들도 있거든요. 뭐 동창회도 많이 나가고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본인도 이제 또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계층의 조건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징후 내지는 뭐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보통 한 35대 65, 30대 70 정도. 그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근데 이제 현금화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가 있겠죠. 평균보다도 더 이제 부동산에 더 많이.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소비에서 오기 때문에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비를 하기가 쉬운 거지 부동산 자산을 소비로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기 어떤 소비가 위협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이 많아도 상관이 없지만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나 뭐 은퇴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직장을 또 잃는다거나 뭐 이래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부동산을 처분해서 금융자산으로 점점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율이 뭐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냐? 그건 자기가 어떤 소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율, 자기가 만족하는 소비할 수 있는 비율, 그건 뭐 개인적으로 다를 테니까 그런 비율에 맞춰서 자산도 당연히 구조를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소비라는 거는 자기가 소비해야 만족감이 제일 큰 거거든요. 자녀를 위한 소비, 아무리 자기의 자식이지만 자녀를 위한 소비는 간접 소비고요. 자기를 위한 소비는 직접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후로 갈수록 직접 소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소비는 굉장히 필수 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어떤 직접 소비와 필수 소비를 못하면서 간접 소비를 늘리는 건 그건 경제학적인 선택이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 비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율을 정해놓고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줄 거, 이건 내가 쓸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충분히 먼저 소비를 하고 직접 소비하고 필수 소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이제 간접 소비를 하는 거죠. 자식도 줄 수 있고 또 뭐 다른 또 어떤 사회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비율을 나누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소비와 직접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주택연금을 받아야죠.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이제 상황이 유지가 돼야지
자녀들도 또 자녀들 도와줄 수도 있고요. 꼭 집을 안 주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물려줬는데 본인이 계속 몸이 안 좋고 아프고 그러면은 자녀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자식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그 법무사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무사 상담을 받으러 온 분 중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래서 아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제 제 재산을 물려줬는데 재산을 물려준 다음에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놓고 싸우느라고 그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느라고 이 법무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뭐 하는 제가 이제 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게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이제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본인을 위한 소비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위한 소비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좀 제가 뭐 보면은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또 보게 되면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 필수적인 소비를 잘 해서 본인이 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오래 이제 행복하게 사시면은 그게 훨씬 더 자식들을 위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은 중산층한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중산층은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기 소득에 대해서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아요. 상류층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 비율이 작고 중산층보다 낮은 분들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긴 하지만 상당히 정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계층이 이제 중산층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상류층의 정보를 따라가는 투자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는 그렇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정말 어떤 아주 중요한 투자의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좀 편중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그런 정보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아주 상류층과 그 어떤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에 현실적으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 시장,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정보가 편중되게 유통이 되면서 중산층이 이렇게 그 시장에 이렇게 확 쏠릴 때 이제 피크를 형성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산값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이 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보를 따라가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보에 접근하는 그 순서하고 속도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보에 접근을 했는데 상류층보다 늦게 접근을 하면 그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럼 중산층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주식을 예로 들면은 종목보다는 흐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제 흐름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경제 흐름에 맞춘 투자. 이런 투자는 종목보다는 그렇게 고급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요. 경제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경제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최근에 챗 GPT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하면은 아주 그 정보에 좌우되는 고급 정보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빚도 많이 내고 또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산층은 이제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봤을 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많이 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전문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중산층들의 경우에는 종목을 권하는 투자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종목.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아주 기가 막힌 뭐 신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뭐 앞으로 10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맞을 수도 있는데 본인 중산층한테 그 정보가 왔을 때는 이미 그 전에 많은 정보들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정보의 속도와 순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보가 틀린 정보가 아니라 맞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속도까지를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몇 번째 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일까까지도 감안을 해야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가 막힌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100명한테 알려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90번째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내가 과연 몇 번째일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는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정보가 나한테 몇 번째 왔을지를 갖다가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과연 뭐 앞쪽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식적으로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자본시장에서 그런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그런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 투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경제학적인 설명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봤을 때도 조금 그런 그 특정 종목, 특정 뭐 어떤 투자 시점 이런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